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왔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시죠? 연말 되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수행평가 먼저 짚어볼까요? 한 주간 여론이 어땠나요? 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해서 한 0.9%포인트 올라서 35.6. 부정평가는 61.8%로 한 0.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쭉 비슷한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10월까지 나왔지만 9월부터 사실 계속 박스권 지난주에 맞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맞아요. 이제 수능이 있었고 그 전날 신도시 주택 공급 발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 체제를 개편하는 거에 대한 또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특별히 큰 정치적 이슈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그 외의 요소들이 좀 주목을 받았죠. 저희가 또 조금 다루기로 했던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슈랄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았고 그 지난주, 그 전주에는 소위 윤핵관, 그다음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분 사태가 좀 크게 벌어지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크게 여론을 뒤흔들 만한 이슈는 없었어요. 물론 금요일 날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금요일에 정부 전상망이 마비됐죠. 전자정부 마비. 그 아마 여파는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조사에 좀 반영돼서 어떻게 이게 민심에 작용했을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갤럽을 좀 살펴볼게요. 갤럽은 잘하고 있다 평가가 떨어졌어요. 예, 갤럽은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한 조사고요. 잘한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4%, 그리고 잘 못한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56%. 사실 지금 강 기자 얘기했듯이 그냥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기 전망 관련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갤럽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테마를 갖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이번엔 경기 전망을 했어요. 국가 경제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 경기 전망에 대한 의견, 좋아질 것, 나빠질 것을 묻습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 대상자들한테. 저기 꺾어지는 부분 보시면 2022년 한 3월, 4월부터 급격하게 갈라지죠. 그렇죠. 저기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고만고만하다가 이제 팍 내려가면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민심도 덩달아 나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 실제로 대선에서도 그런 경제 이슈들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도 역시나 이 경제 관련 이슈들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경제적으로 이런 측면들이 뭔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아마 이 부정평가, 그러니까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저 기억하시겠지만 저기 불과 1년 한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하루에 수십만 명 환자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이제 그 일반적인 감염병이 되면서 팬데믹의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 그러면서 고물가 계속 미국의 어떤 고금리 체제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어떤 약간 다시 침체하면서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말하면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거죠. 근데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 와중에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공급망이 움츠러들고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도 굉장히 네, 이슈가 맞습니다. 됐었고요. 오늘 뭐 굉장히 무슨 블룸버그급으로 경제 이슈를 하는 느낌인데 깊게 갈 게 아닌데. 예. 뭐 이제 기억하실 만한 큰 사건은 올해 상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죠. 그쵸. 실제로 인천에서는 몇 분이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예. 사실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집값이라는 게 아직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어서 그렇지 전셋값은 지금 요새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시장은 얼어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어쨌든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뭐 내가 집이 없어서 계속 또 전세 계약을 갱신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지난해 2억의 전세를 살았는데 네. 올해 2억 5천을 내라 그러면 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이슈들, 특히 이제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집값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뭔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보이지 않아서 네. 조금 어려움이 어려울 이어지지 것이다. 않을까 예. 이런 좀 우려가 있는 오히려 상태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고 지금 엊그저께 이제 세계금융협회라는 곳에서 예. 전국 세계 34개 나라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이제 기업 부도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40%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계 경제도 되게 안 좋은 건 계속 흐름이었는데 기업 경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정부가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저희 그때 한창 여름에도 경제가 어려웠고 방금 건설 경기 얘기했지만 되게 어려웠는데 업계에서 나온 얘기가 9월 위기설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대형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네. 그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되게 그 금융계도 이제 파장이 예. 커지고 그런 위기설이 사실 되게 팽배했었는데 막상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정부가 맞아요. 그렇게 두진 않는다는 거고 내년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뭐 어찌됐든 선거도 있고 부양책을? 네. 예, 정부가 그걸 좀 그렇게 흘러가게 두진 않을 것이다. 이런 네. 기대는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율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30% 중반대에 갇혀있는 또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영국에 갔잖아요. 네. 그리고 행안부 사태도 있었고요. 이렇게 네. 악재와 좋은 호재들이 간간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쯤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근데 뭐 사실 영국 간 게 호재는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영국 간 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네. 없어요. 대통령이 영국 가서 뭐 내 월급 통장에 10만 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영국에서 무슨 한국과 의미 있는 외교적 진전을 이뤄낸다고 해서 네. 당장 다음 달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외교 안보 이슈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경제 이슈들,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돼서 쏟아져 나오는 네. 정책들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예. 저는 약간 그래도 네. 이 주요국 국빈 방문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물론 미국만큼 영국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뭐 그런 성과가 더 네. 많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영국에 가서 또 버킹엄 궁에서 이렇게 좀 멋있게 노래할 수도 있어요. 또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그 엘리자베스 들리게 했었죠. 예, 장례식 때 갔었죠. 돌아가셨을 때 예. 장례식에 국빈 방문을 강조하면서 갔다 왔는데 네. 또 갑니다. 이번에 또 가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또 가지? 이번엔 이렇게 생각할 수도 단독으로 있어요. 혼자 간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저는 네. 과연 이게 뭐 이런 국정 수행 평가에 긍정적인 큰 영향은 미치지 안 않을 것 되겠지만 같다. 그래도 가서 노래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영국 가서 노래 하겠어요 설마. 노래 말고 뭐 딴 거 할 찰스 수도 있지 부장이 않을까?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80이 다 되셔가지고 하긴 바이든도 80이 넘었군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뭐 꼭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잘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테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핫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민낯이 드러난 디지털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 24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일요일 저녁 5시 56시간 만에야 네트워크 시스템이 전면 정상화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초유의 전자정부 중단 사태 어떻게 네. 보셨어요? 선배는 데스킹 보셨잖아요. 아, 네, 뭐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사회부라서 네. 사회부 이슈라서 이제 뭐 고생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 정부 전상망이 마비가 된 거는 2002년도 이 정부 24 네. 전자정부가 도입된 이후로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흘 가까이 장기간으로 마비가 됐던 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전 8시 한 40분쯤에 네. 처음으로 장애가 생겼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네, 세월 시스템. 네, 그러니까 세월이 뭐냐면 소위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는 중간 장치예요. 근데 그 중간 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접속도 안 되고 공무원들이 접속을 해야지 민원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시쯤에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9시쯤에 실제로 이제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고 민원 처리를 중단시켰고 근데 문제는 행안부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당일 오전에 해결이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아 이게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 하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별다른 언론 고지 내지는 국민들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후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네. 결국에는 한 5시쯤 돼서 그때서야 보도자료를 내고 이게 공식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건 처음 밝힌 거죠.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일부 장비를 교체를 하고 임시 개통을 선언했는데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게 민원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정상화를 선언하기까지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월요일 날 오전 상황까지를 보고 정상화 선언을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56시간이 아니라 뭐 90시간, 그럼요, 100시간 가까이 이게 먹통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7일 오전 8시 40분 기준으로 약 56시간 만에 이게 정상화가 됐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어제도 이제 언론 매체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산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행안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뭐 그러니까 해명이라기보다는 설명 자체를 부족하고 아직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문제였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 문제였다고 했다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하드웨어가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규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문제긴 한데 이 하드웨어가 왜 고장났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교체하긴 했지만 다음에도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IT 담당하는 기자들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 문과에 이제 사회부에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행안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안부가 이제 사실 옛날 내무부잖아요. 이게 IT 이쪽으로 이 전문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IT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어떤 총괄을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IT 쪽이 아닌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런 재난, 이건 사실 디지털 재난이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얼마나 자랑하고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도 다 감탄하는 사실 수준이잖아요. 뭐 강 기자 잘 알겠지만 미국, 캐나다는 잘 모르겠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운전면허 따려고 하루 왼종일 그냥 신청하고 접수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이게 행정 서비스가 느리죠. 그렇죠. 한 달, 2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빠르니까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마비가 되는구나.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걸 이번에 뼈저리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하고 있냐, 준비하고 있나, 재난을 이걸 거의 재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냐. 오늘 동아일보 기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디지털 재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사태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한 게 행안부가 평소에 재난 문제 재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이번 사태는 재난이라고 보질 않았나 봐요.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의 재난이라고 규정한 재난 매뉴얼들은 있어요. 근데 그 재난 매뉴얼 중에 디지털 테러 내지는 어떤 그때 카카오톡 먹통 사태 같은 걸 기억하실 텐데 그런 류의 장애 사태에 대한 재난은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전산망이 마비됐을 먹통됐을 때, 마비됐을 때는 재난으로 규정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 이 정부24라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 그 소위 관리원의 자체 실무 매뉴얼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다 보니 대국민 고지도 늦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도 약간 우왕좌왕했고 그러니까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기업들도 네. 어떤 서비스가 예를 들면 은행 서비스가 다운이 돼요. 그러면 다 안내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1시간 이내로 다 안내가 와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반나절 이상 지나도록 특별한 고지가 없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네. 뭐 하다못해 재난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이게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고지 내지는 중간 고지가 없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 일의 주 원인이 이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같은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죠?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참여 같은 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부가 아마 이제 그런 독점을 막기 위해서 자산 5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은 이런 공공 서비스에 입찰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은 대기업 사업을 해라. 우리가 정부가 수주할 수 있는 디지털 사업들은 조금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쪽에 우리가 일감을 주겠다. 네. 너네는 돈 잘 버는데 우리 정부 일까지 가져가면 중소기업은 뭐 먹고 사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주도 쪼개기로 하고 업체도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었겠죠. 네. 그래서 비슷한 일로 이제 그 코로나 때 초중고등학교 그 온라인 수업했잖아요. 네. 그때도 교육부랑 EBS 그 사이트가 먹통이 됐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중소업체가 개발한 백신 그 예약 사이트도 먹통이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카카오나 이런 네,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 그런 사들이 들어왔죠. 뛰어들면서 예. 그게 해결이 예. 됐죠. 예. 근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 LG가 딱 들어가가지고 뭐 컴퓨터를 딱 좋지만. 하면서 다 틀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 대기업이 이렇게 너무 이쪽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 소프트웨어나 공공 네트워크 쪽의 어떤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삼성 LG나 이런 큰 회사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이제 나눠서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네. 이 내부의 어떤 역량이나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게 행안부 장관이 원래 디지털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우리의 어떤 디지털 정부 성과를 해외 홍보하러 나가 있던 와중에 이 사건이 그쵸. 터졌어요. 이게 안 되려니까 진짜. 예. 참 뭐 안 되려니까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원래는 그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 회의라는 곳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월요일 날 내지는 아마 일요일 같기도 하네요. 일요일 날 이제 임시 개통 이후에 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 증명을 떼봤어요. 주민등록증 딱 주면서 예. 공무원한테 인감 증명 한번 떼주시죠. 근데 이제 뒤에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장관이 해외에서 디지털 정부를 성과를 홍보하러 출장을 갔다가 부랴부랴 귀국을 해야 되는 정말 웃지 못할 사태가 그쵸. 벌어졌던 예. 거죠. 아, 이게 사실 그리고 똑같은 먹통 사태잖아요. 그때 카카오 먹통 사태, 카카오 마비 때, 그때랑 네. 비교했을 때는 똑같이 이제 국가의 주요한 전산망이 마비가 된 건데 카카오도 뭐 국가의 주요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죠. 국민 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전산망 마비인데 정부의 반응이 너무 달라서 이거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는 뭐 엄중히 그렇게 했고 실제로 카카오는 파랗게 질려가지고 한 5천억이 넘는 보상책을 내놨었고 네. 그 정부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공공 시스템은 문제가 이렇게 마비가 되면 3시간 안에 뭐 이렇게 복구가 될 네, 것이다. 그쵸, 그렇게 그쵸. 자신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뭐 3시간이 뭐예요? 56시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5천억이라는 그 금액이 잘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그 저는 최근에 뭐 받은 게 없어서 와닿지가 않긴 해요. 그 아파트 왜 그 철근 누락돼가지고 다 재시공하는 거 있죠. 네네네네. 그거 다 짓는데 5천억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큰 한 금액이군요. 기업이 웬만한 기업은 1년 매출이 5천억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기업은 물론 대기업이긴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큰 추가 지출이 발생할 정도로 페널티를 강하게 줬는데 과연 정작? 이 정부 전산 시스템
먹통 사태 과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어영부영 끝내지 않게 저희 언론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이번 주말 동안 아주 뜨거웠습니다. 보수의 심장 찾은 정계 잠룡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거의 대선 출마급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 잘 아시죠?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자 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무위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대구에 가가지고 네. 기차역에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가요? 대구역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원래 오후 7시 기차로 오려고 했는데 다 인증샷 찍어주다가 기차 밀어가지고 오후 10시 기차 타고 서울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아이돌 팬사인회 같은 그런 장면을 방불케 하죠. 줄 서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발언도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그렇죠. 오래돼서 참 좋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다. 근데 이게 이 말도 말이고 이 시점이 굉장히 묘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중심으로 지금 신당에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딱 가가지고 굉장한 이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이 이준석 바람 잠재웠는데 이 관련 영상 저희가 한번 준비했으니 한번 보고 가시죠. 저는 청우도의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17분 기차였는데 네. 9시가 됐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 장관이 사실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이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이에요. 패션. 아주 멋있는 지금도 목도리도 하고 하셨네요. 캐시미어 딱 머플러. 그다음에 캐시미어 아내분도 맞나요? 이제 캐시미어 원래 같아요. 김현장 변호사였죠. 네. 그 국무위원들 변호사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직하지는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국무위원들끼리 이제 아내들끼리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론 저분이 이미 많이 비공식 석상에서 저런 활동들을 하기 했었어요. 적십사사,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지역별 지부 활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여성 리더들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아내분도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대전으로 가고 있어요. 오전 11시. 대전에 방문해서 카이스트 오후 2시에 이제 카이스트를 가고 오전 11시에는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7월달 행사는 이제 전남이랑 제주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걸쳐서 17일에 대구를 갔다가 오늘은 대전을 가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울산을 갑니다. 근데 이제 울산은 거기 이제 유니스트라고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과학기술인재유치라는 이 테마,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가요. 그런 어떤 조선인력,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된 이후로 신경 썼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민정책이었어요. 이민정책. 이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외국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근로자로 환산시킬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국가의 장기적인 이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 일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자산으로 축적이 돼서 본인이 나중에 대선 출마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는 오늘자 저희 동아일보도 보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출마하는 총선에 어떤 형태로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정치가 또 워낙 가변성이 높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 존재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총선은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출마는 뭐 거의 사실 99%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글쎄 뭐 어디를 그것도 나오는지. 역시 저희도 뭐 기자들 취재한 것도 내용도 보고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어보고 외부에서 저도 이제 방송에 나오는 많은 분들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희망, 바람 아니면 예상 내피셜로 보면은 뭐 한동훈 장관 정도 지금 유일하게 여야의 팬덤 있는 정치인이 이쪽에서는 이준석과 한동훈, 야쪽에서는 이재명과 조국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팬덤이 확실하게 있는 정치인이 또 있나요? 저게 지금 뭐냐면 한동여지도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게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뭐 아마 한동훈 지지자분께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전국을 돌면서 했던 그런 주요 발언과 행사 내지는 테마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앞으로 근데 저 정도의 팬덤이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건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준석 전 대표도 10년 이상을 정치권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각인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증폭됐던 시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본인이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다지고 실제로 도전하고 실패하다가 저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각인이 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직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거의 뭐 대국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총선에서 여러 가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블루칩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나올 거라면 저는 이번 총선에 빨리 나오는 게 좋고 본인 되게 하여튼 한동훈 장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1월 달쯤 1월 언제쯤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행보 계속할 것 같아요. 연말 연시 또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행사가 많으니까 적당히 어떤 법무부의 연관성 있는 정책 이 관련성 있는 행사에 들르면서 본인의 어떤 얼굴을 알리고 조금 더 당위성을 좀 높여가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일 것 같아요. 심지어 다른 장관들과는 다른 시점에 인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교부 장관, 뭐 보훈부 장관 이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미리 12월에 개각 발표가 나고 한동훈 장관은 그 이후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한다 안 한다 간보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탄핵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탄핵을 정말 근데 지금 또 보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민주당은 뭐 한동훈 장관 안 할 것 같아요. 검토도 한 적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탄핵을 하게 되면 뭐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사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키워주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직을 못한다. 탄핵이 본격화된다면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그 전에 사퇴를 해야죠. 그 전에 사퇴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처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이 이슈는 저희가 2부, 3부에서 또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 이슈 청년 비하 민주당 현수막에 뿔난 MZ들. 저희 시청자들께서 뭐 20, 30대 많이 있으실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저 화면 보셨으면 화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화났어요. 정치는 모르겠고 일단 20대, 30대 청년들은 경제는 모르지만 약간 비하한 거예요. 돈은 많고 싶어. 경제적으로 욕심만 많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문구죠. 그리고 왼쪽에 지금 보이는 저 형 이상학적인 저 기호.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에서는 티저 형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정치 캠페인인 거를 숨기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일부러 저런 이미지로 했다고는 하는데 당 안팎에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첫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거는 우리가 외부 업체에게 맡겨서 한 거였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어제 사과를 했죠. 공식 사과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들의 어떤 민주당 총선 캠페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왜 더 비판을 받냐면은 최근에 또 일련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린 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약간 청년층을 약간 좀 무시하는 비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던 차에 딱 이런 게 딱 터지니까 더 도매급으로 비판을 받는 거고 또 오늘 또 어제 보니까 또 최강욱 전 의원은 뭐 암컷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앞뒤에 어떤 맥락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표현을 꼭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 비하까지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는 노년층 비하도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청년층 비하로 번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총선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이런 실수 하나가 쌓이면서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초반에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이거를 본인들의 문제까지 번지는 걸로 놔두면 이게 어떻게든 총선까지 쭉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좀 차단하고 싶었을 텐데 결국에는 공식 사과를 했죠. 네, 근데 그 해명 자체도 너무 구차했어요 처음에. 그쵸. 무슨 업체가 그거를 다 컨펌을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거기 사회부 밑에 굿즈 보면은 만드는 것도 다 부장이 컨펌하시는데. 공문에 보면은 뭐 좀 있잖아요. 네. 직함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업체에서 알아서 해. 근데 그게 무슨 뭐 언론에 유출되고 그건 아닌 거죠. 보니까 이 민주당은 좀 안타깝지만 이런 막말 아니면 조금 논란이 되는 말들을 하고 공식적인 표현을 하고 이런 게 뭔가 잘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제는 이 공개석상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거기에 다 참석자들이 누구 말리는 사람도 없고 다 웃고 떠들고 하는 걸 보면 아, 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원래 봤을 때. 이 정치의 기본 출발점은 뭐냐면 경청이에요. 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취합했어야 됐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저런 문구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걸 주도하거나 만들었던 분들도 조금 더 청년에 가까운 사실 정치권에서 청년이라 하면 45세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2030 세대들 그러니까 과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20대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서 일을 시켰잖아요. 네. 뭔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런 문구들이 나오고 저런 캠페인이 진행됐다면 지금보다는 비판이 좀 덜했을 겁니다. 자, 이거 참 여러모로 민주당이 자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